계십니까? 자, 오늘은 94페이지에 제2절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부터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앞에 취득세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취득세 기본 개념 한 거 몇 가지 복습을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칠판 보십시오. 제가 이제 맨 첫 시간에 이제 총론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모든 세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세 주체, 즉 누가 세금을 매기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취득세는 누가 매기는 세금이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과세 요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과세 요건이라는 게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납세 의무자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과세 대상 또는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과세 표준.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세율.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과세 요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느냐. 그래서 이제 징수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각 개별 세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들은 이제 과세 요건하고 징수하는 방법하고 이제 요 두 가지 내용들이 개별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세권자, 과세 주체에 대한 내용은 요거는 이제 총론에서 요거는 설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 세법에서는 요거는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취득세는 누가 과세하는 거냐, 그죠? 이거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죠. 근데 지방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누구냐, 그죠? 그래서 이제 취득세는 특별시나 또는 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의 시에서 과세합니다. 또는 어디에서? 도에서. 그래서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의 시 또는 도에서 과세합니다. 물론 이제 과세권은 여기에 있지만 실제로 징수는 시나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이나 또는 구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납세 의무자.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냐? 그죠? 누가 냅니까? 취득한 사람. 그죠?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취득한 사람, 취득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게 지금 94페이지에 제2절에 이제 그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과세 대상 물건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냐? 요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그죠? 열거된 물건의 뭡니까? 취득. 그래서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물건을 취득하는 것. 취득하는 거 요거는 취득하는 뭡니까?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취득세를 행위세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열거되어 있는지 또 취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요거 두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그럼 어떻게 되냐? 과세 표준은 이론적으로는 과세 표준은 가액인 경우도 있고 수량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가액이면은 종가세라고 합니다. 수량이면은 종량세라고 하죠. 그러면 취득세는 이런 물건을 취득했을 때 그 물건의 가액이 과세 표준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취득한 물건의 가액입니다. 따라서 종가세입니까? 종량세입니까? 종가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인데, 자, 취득세 세율은 표준 세율입니다. 표준 세율. 자, 표준 세율이라는 말은 세율을 세법의 세율을 정하는데 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세에서 표준 세율이란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율이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취득세는 특례 세율이란 것도 있습니다. 또 뭐도 있냐면 중과세율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는 세율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취득세를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하느냐. 그래서 이론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냐. 그래서 취득세는 둘 중에서 어떤 방식입니까?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징수하는 방식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 납부라든지 또는 뭐 보통 징수라든지 그런 개념들은 앞에 이제 총론에서 설명된 내용들이고, 그러면 강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신고 납부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절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신고 납부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60일 안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취득세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인데, 요 중에서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이제 납세 의무자부터 요거하고 그다음에 과세 표준하고 세율하고 그다음에 징수하는 방법하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94페이지부터 하나씩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94페이지에 제2절에 납세 의무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맨 먼저 네모 1번에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번이 사실상 취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서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로 그냥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첫 번째 중간에 보시면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법책을 보다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세법의 군데군데에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또는 뭐 등기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사실상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세법에 있는 여러 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실질주의랑 실질주의. 이건 다른 말로 실질과세랑 실질과세. 그래서 이게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형식하고 실질하고 다르면 세금을 매길 때 뭐에 따라서 매기라는 겁니까? 실제 내용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러면 등기는 형식입니까? 실질입니까? 등기는 형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때는 등기라는 형식을 따르는 게 아니고 실제 내용에 따라서 매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그러니까 이제 세법의 법조문에 실질주의, 실질과세란 요 말을 쓰는 대신에 세법의 법조문에 뭐라고 쓰냐면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쓴다 이 말입니다. 또는 뭐 사실상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 나오면 이거는 전부 다 실질주의, 실질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또 원칙이니까 뭐도 있습니까? 예외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군데군데 또 이런 실질주의에 대한 예외, 즉 형식주의에 대한 그런 규정들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일부러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질주의입니까? 형식주의입니까? 이런 걸 문제로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뭐 그거는 기본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2번에 보시면 승계 취득자라고 있습니다. 자,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서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 선박 네 가지는 취득하는 방식이 승계 취득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 네 가지는 원시 취득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또 승계 취득으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하는 방식은 원시 취득일 수도 있고 승계 취득일 수도 있는데 근데 세금을 매길 때는 그 중에서 원시 취득일 경우에는 세금을 안 매기고 승계 취득일 때만 매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네 가지는 원시 취득이라는 게 좀 특수하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차량 뭡니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죠? 그럼 자동차는 원시 취득이라는 게 차를 만드는 게 원시 취득이죠. 그럼 차를 누가 만듭니까? 내가 차가 필요하면 차를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팝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차를 사는 거 그거는 승계 취득이죠. 그죠? 그럼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만들면 그게 원시 취득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동차에다가 차량에다가 원시 취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 차 만들 때마다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내는데 문제는 그 회사에서 그 자동차에 세금을 내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차를 팔 때 세금만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차를 살 때 원래 차 가격에다가 세금이 붙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면서 또 뭘 내야 됩니까? 취득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차량이나 기기 장비나 항공기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원시 취득이라는 게 그런 좀 특수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원시 취득은 과세를 하지 않고 승계 취득 단계부터 과세한다라고 일부러 예외를 두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요거 네 가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도 만들어서 파는 물건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여기에 2번에 부동산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은 요거 네 가지만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부동산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충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죠? 대위 등기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지금 설명드릴 게 아니고 한 5월 달쯤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2번에 의전합세 의무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특수한 예외적인 그런 경우들인데 그 2번에 의전합세 의무자가 1번부터 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100페이지에 13번까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중에 또 몇 가지는 우리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볼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94페이지 2번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7번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4번, 7번 볼 필요 없고 8번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는 볼 필요 없는 그거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뭐 차량이나 선박이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내용들 중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5페이지 3번이죠. 3번. 그죠? 95페이지 3번 그 다음에 95페이지 5번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국어만 알면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1번은 그게 몇 가지 용어들이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번하고 6번하고 그리고 이제 9번, 10번 두 개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9번, 10번. 그리고 11번, 12번 있죠. 11번, 12번 두 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11번, 12번은 읽어보시고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3번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십시오. 자, 1번에 건축물의 부속물이나 부대 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 해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내용이 뭐로 되어 있냐면 건축물 중에 조작. 그게 조작이라는 말을 옆에 부연 설명해 놨습니다. 부속물이라고 하죠. 부속물. 그죠? 그래서 거기 조작이란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뭘 조작한다라는 말과 다른 뜻입니다. 아시겠죠? 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밖에 부대 설비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말이 어렵죠. 그죠? 평소에 잘 안 쓰는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그죠? 조작이라는 말을 사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 처음 봤죠. 그죠? 그리고 주체 구조부라는 말도 처음 봤죠. 그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자, 7번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러면 이게 주체 구조부라는 거는 뭐냐면, 그럼 이 건물하고 엘리베이터, 그럼 이 엘리베이터는 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부대 설비.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이라고 하면은 이 건물하고 엘리베이터를 다 포함해서 건물이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엄밀하게 뜯어보면 엘리베이터는 이 건물에 부속된 부대 설비고 순수하게 건물은 요거잖아요.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주체 구조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 이런 부속 시설물을 다 떼내고 그냥 순수하게 건물 자체 그거를 주체 구조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부속물 부대 설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만약에 자, 이 건물에 원래는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임차인이 한 명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가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지가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그죠? 이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데, 그죠? 이거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임차인이. 그래서 그게 1번의 핵심은 세 번째 줄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7번 보십시오. 뭡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그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제3자가, 즉 임차인이, 그래서 외의 자가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그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과세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이게 자,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건물의 가액이 증가하겠죠. 그죠? 건물 가액이 증가합니다. 즉 뭐냐면 이게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앞에 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6페이지 보시면 86페이지에 밑에 그림 있죠. 그죠? 그 그림에 보면 이제 취득이라는 게 승계 취득도 있고 원시 취득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의제 취득, 간주 취득도 있습니다. 그 간주 취득이라는 것 중에 부동산에 관련된 게 3개 있습니다. 그죠? 토지의 지목 변경이라는 것도 있고 건축물의 개수 또는 증축 개축도 있죠. 그리고 과점주주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건축물의 개수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이사 들어갈 때 집 수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죠. 이해되시죠? 그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거 이런 거를 개수로 한다 이 말입니다. 요런 게 개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간주 취득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취득세를 누구한테 과세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 건물은 갑의 소유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는 임차인 을이 설치했습니다. 그럼 이때 취득세를 갑에게 과세할 거냐 을에게 과세할 거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주체 구조부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왜냐?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잖아요. 갑의 재산 가치가 증가한 거죠. 을의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94페이지 1번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1번이 그게 뭐 이제 조작이라든지 또는 뭐 가설한다 또는 그게 뭐 주체 구조부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만 한 번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한다 하더라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95페이지에 3번하고 5번은 읽어보시면 되고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은 이제 주택조합용 부동산에서 조합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등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 뭐 이런 주택 조합이나 또는 뭐 주택 재건축 조합 이런 조합이 거기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누구용으로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당 조합원 용으로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주택 조합이나 주택 재건축 조합, 그럼 주택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동산이 실제로는 누구용이냐? 조합원용이다. 조합원용이라는 말은 조합원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요거를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랍니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당연히 제외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6번의 핵심은 누구용으로 취득하는 거냐? 그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7번, 8번은 볼 필요 없고 9번, 10번 두 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9번 보십시오. 9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되어 있는데 자, 9번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뭐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여로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9번은 배우자 간의 거래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매도인은 남편, 매수인은 자기 부인 그런 경우 또는 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매도인은 아버지, 매수인은 아들 그런 경우 실제로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매매 계약서를 실제로 매매라고 인정해 줄 거냐 이 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자, 매매 금액이 10억입니다. 그죠? 10억짜리 건물을 매매를 했는데 매도인 갑. 근데 매도인 갑은 남편. 그죠? 매수인 을은 자기 부인.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서 보니까 건물을 10억에 매매했다. 그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보면 실제로 10억에 매매했다라고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인정이 안 되는데 그걸 국세청 공무원이 봐가지고 인정되겠습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우자 관계라든지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서는 그게 매매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매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매매라고 보다는 뭡니까? 증여라고 본다 이 말이죠. 물론 실제로 매매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매매라는 것을 너그가 증명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어떻게? 세법에서 정해주는 방법대로. 니만의 방식이 아니고 세법의 방식대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97페이지에 이런 방식으로 증명하면 인정해 준다. 그래서 그게 네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1번, 2번, 3번 그거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4번에 보시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와보세요. 올 때 통장 가져오세요랍니다. 아시겠죠? 매도인, 매수인 둘 다 통장 가져오세요랍니다. 그럼 통장 딱 보면 답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현금 줬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거는 이제 용어상 문제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어떨 때는 배우자 누군지 아시죠? 직계 존비속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직계 존비속은 직계 존속하고 직계 비속하고. 그럼 직계 존속은 뇌를 기준으로 윗대. 그죠? 그러면 이제 뇌를 기준으로 부모님 또는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시겠죠? 직계 비속은 뇌를 기준으로 밑으로. 내 자식, 자녀, 아니면 손자, 손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형제, 자매. 그럼 형제, 자매는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에는 해당됩니까? 안 되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라는 말과 가족이란 말은 다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형제 자매까지 다 포함되면 그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까지 다 포함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가족이죠. 세법상으로는 그게 1세대입니다. 1세대. 아시겠죠? 그게 더 확장되면 삼촌, 사촌, 이모, 고모 등등 그 사람들 다 포함하면 그걸 뭐라 하냐면은 특수관계인이랍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가장 넓은 범위입니다. 그럼 특수관계인 안에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세법 규정이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1세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각 세법 규정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요거하고 이거를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합니다. 요거하고 완전히 별개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안에 그 안에 진짜 특수한 관계가 이 관계죠. 이해되시죠? 그죠? 특수관계인 중에서 초특급 특수관계인이 이 관계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일부러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이거를 몰라가지고 문제 풀 때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9번 내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십시오. 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게 처음 나온 용어, 그죠?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라는 게 뭐냐? 부담부 증여는 말 그대로 증여입니다. 증여. 참 부담스러운 증여입니다. 그래서 부담 증여. 자, 부담부 증여는 증여입니다. 증여. 그럼 증여라는 말은 유상 이전입니까? 무상 이전입니까? 무상 이전이죠. 그죠?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증여예요. 아시겠죠?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이 건물이 10억짜리 건물. 10억짜리 건물인데 근데 이 건물에 은행 대출이 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억짜리 건물인데 은행 대출이 4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갑이 을에게 건물을 증여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줍니다. 그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면 을은 10억짜리 건물을 받았죠. 그죠? 근데 갑이 을한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아니고 10억짜리 건물을 주면서 대출 4억은 네가 갚아야 하고 줍니다. 그럼 받는 을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부담부증입니다. 농담이고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증여를 하는데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즉 을이 이 채무를 대신 갚는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짜리 건물을 받았지만 실제로 10억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았으면 10억을 받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10억짜리 건물을 받았지만 을이 받은 것은 실제로는 무상으로 받은 거는 그죠? 무상으로 받은 것은 10억 전부가 아니고 얼마로 받은 겁니까? 6억이죠. 6억.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은 그죠? 10억 중에서 채무를 인수한 부분,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을이 이만큼의 대가를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무상 이전이 아니고 뭡니까? 요거는 유상 이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승계하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중에서 채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유상 이전이 되는 거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다? 무상 이전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자, 이 갑과 을이 배우자다. 또는 직계 존비속입니다. 그러면 이 갑과 을이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이면 유상 이전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이면 원칙적으로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부가 증여가 되겠죠. 물론 아까처럼 그런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요 말이 들어가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97페이지 10번은 이제 부담부 증여. 그래서 그 안에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1번, 12번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13번 보십시오. 13번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자, 그게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거는 그냥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위탁자가 변경된 경우라는 뜻입니다. 위탁자가 변경된 경우. 그러면 자, 신탁 재산은 자, 신탁이란 말은 요거는 말 그대로 뭡니까? 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말 그대로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탁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탁입니다. 신탁. 그죠? 그러면 그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 하죠. 맡기는 사람. 그죠? 그리고 그 재산을 맡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수탁자. 그러니까 신탁은 위탁자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을 합니다. 즉 좀 맡아줘. 아시겠죠? 요거는 신탁으로 이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한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취득세를 낼 대상이 아니죠. 아시겠죠? 그리고 수탁자가 다시 돌려줍니다. 그죠? 이렇게 이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신탁으로 이전하는 거고, 그죠? 요거는 신탁의 종료 또는 신탁 계약의 해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자는 새로 취득한 게 없죠. 원래부터 내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요거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수탁자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수탁자로.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전될 수도 있죠.
수탁자가 변경되는. 그러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그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다시 이전하거나, 또는 수탁자가 변경되어서 이전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과세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13번은 뭐냐면 위탁자가 바뀌었다 이 말. 위탁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위탁자가 변경된 거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위탁자가 바뀌었다는 말은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취득한 거죠. 당연히 취득세는 이 사람 내야죠.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13번은 거기 두 번째 줄로 오시면 첫 번째 줄 맨 마지막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보시면 비과세 신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번, 2번, 3번 있죠. 그죠? 1번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그 다음에 2번은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3번은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방금 칠판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과세 부분은 나중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페이지에 네모 3번의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번의 과점 주주, 요거는 납세 의무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도 제일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100페이지 먼저 1번에 제도의 취지, 그거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01페이지 보십시오. 2번에 과점주주 개념이 있죠. 자, 그 중에 양가로 1번입니다. 자, 일단은 과점주주라는 뜻이 뭐냐? 그죠? 그럼 과점주주는 주주입니다. 주주. 주주인데 과점주주라는 뜻입니다. 그 주주는 뭐 하는 사람 주주입니까? 주주는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온 사람. 그럼 주식을 한 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주주잖아요. 그죠? 근데 과점주주라는 말은 주식을 한 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좀 많이 가진 말. 어느 정도 많이 가진 거냐? 그게 세 번째 줄을 보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아시겠죠? 100분의 50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 그러면 100분의 50, 50%를 소유한 사람은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과점주주가 되려면 50%에서 주식이 하나라도 더 많아야 됩니다. 50% 초과가 51%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50%에서 주식이 한 주라도 많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50%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고유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특수관계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 직계, 존미속뿐만 아니고 형제, 자매, 삼촌, 사촌 등등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특수관계인이 밑에 양가로 2번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되는 데까지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다시 위로 갑니다. 자, 그리고 맨 첫 번째 줄에 자, 과점주주란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맨 첫 번째 줄에 과점주주란 법인인데 가로 열고 뭐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인입니까? 상장법인 제외입니다. 그러면 자, 과점주주는 어쨌든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한 주주를 말하는데 상장법인에서 50% 초과할 수도 있고 비상장법인에서 50% 초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세법에서 적용 대상은 그중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만 적용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양가로 1번에서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적용 대상은 어떤 법인이다? 비상장법인이다. 그리고 과점주주의 비율은 50% 초과입니다. 그리고 50% 초과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특수관계인을 합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점주주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50%를 초과 안 하는데 여러 사람을 다 모아보면 50%를 초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점주주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그럼 세금 매길 때는 공동책임. 그래서 그게 양가로 1번의 맨 마지막 줄에 연대 납세 의무라고 되어 있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양가로 2번은 그거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2페이지에 3번에 성립요건이라고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어떤 법인의 과점주주입니까? 비상장법인. 그죠? 그거는 설명되죠. 양가로 2번.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설립 시의 과점주주. 자, 그게 설립이란 말이죠. 설립. 그죠? 설립이란 말은 회사를 처음 만드는 거. 회사를 처음 만드는 것을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과점주주인데 처음에 회사 만들 때 이미 내가 60%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설립 시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설립 당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닌 사람이 그 이후에 주식을 취득을 해가지고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아시겠죠? 그죠? 그때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설립일 이후에 과점주입니다. 그래서 증자 또는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그거는 별 중요한 말 아닙니다. 그래서 증자 또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자가 아니고 감자로 인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증자는 뭐고 감자는 뭐냐? 증자는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 감자는 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증자. 그래서 증자 또는 주식을 매매로 취득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감자로 인해서 단순하게 감자로 인해서 지분이 증가한 거 그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이 있죠. 그죠?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법인은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법인이 취득한 거 있죠. 그죠? 그거는 법인에게만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고 난 이후에 새로 취득한 거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04페이지 보십시오. 4번에 납세 의무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럼 여기 양가로 1번에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이거는 설립 당시를 말합니까? 아니면 설립 이후를 말합니까? 설립 이후입니다. 설립 당시에 최초로 과점주 그거는 적용 대상 아닙니다. 아시겠죠? 설립하고 난 이후에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때는 지분 비율 전체를 과세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십시오. 105페이지에 이미 과점주주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미 과점주가 되고 난 다음에 지분 비율이 증가되었으면 증가된 비율만큼을 과세합니다. 증가된 비율만큼.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에 보시면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비과점주주가 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러면 원래는 과점주주였는데 주식을 팔아가지고 일반 주주로 되었다가 다시 주식 취득해가지고 과점주주가 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그 전에 과점주주였을 때보다 증가된 부분만 과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고, 그리고 106페이지 있죠, 그죠? 그거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인이 이제 회사 총 재산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이라 하는데, 아시겠죠? 회사 같은 경우에 이걸 재산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자산이라고, 자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법인의 갑이라고 하는 주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갑이라는 주주가 설립 당시에는 주식을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20% 주식을 취득을 해서
60%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과점주주가 아닌 사람이 설립 당시에 과점주주가 아닌 사람이 주식을 취득해 가지고 과점주주가 됐죠. 그죠? 요게 양가로 1번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 과세합니까? 60% 전부를 과세한다 이 말입니다. 요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설립 때부터 이미 60% 그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뒤에 주식을 또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를 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70%가 됐다. 그러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했죠.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된 것만큼. 그러면 이때는 10%만큼 과세되겠죠. 그죠? 요게 양가로 2번 내용.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요 사람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5% 팔았습니다. 그래서 45%가 됐다. 이제 일반 주주가 됐습니다. 과점주주 아니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65%가 됐다. 그러면 자, 원래 70%였는데 그죠? 25% 팔아가지고 45% 됐다가 이번에 20% 다시 취득해서 65% 그러면 자, 65% 과점주주가 된 겁니다. 그럼 이때는 과점주주 아닌 사람이 과점주주가 됐으니까 65%만큼을 새로 과세할 거냐? 아니면 그 전에 70% 과점주주였으니까 봐줄 거냐? 그죠?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점주주였던 사람이 일반 주주로 바뀌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그 전에 과점주주였을 때 그 중에 가장 높은 비율, 그거보다 증가된 것만 과세합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이 요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보다 증가된 비율은 없으니까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30%를 취득해 가지고 75%가 되었다. 그러면 그 전보다 증가된 비율이 5%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는 5%만큼을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요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60% 또는 뭐 이거는 60%죠. 그죠? 60%. 그리고 요거는 10%. 그리고 요거는 5%.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죠? 60%, 10%, 5% 이게 무슨 말이냐? 60%라는 말은 자, 60%를 과세한다라는 말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액이죠. 그죠? 요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재산을 갑이 취득한 걸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100억이라는 자산 중에 이 중에는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과세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자, 100억이라는 이 자산 내용을 보니까 그죠? 요 중에는 예를 들어서 토지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도 있고 그리고 현금도 있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가 40억, 건물이 50억, 현금이 10억 이렇게 있더라. 그죠? 그러면 요 금액에서 곱하기 60%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토지나 건물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계산에 포함되고 요거는 취득세가 과세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요거는 계산해서 뺍니다. 그러면 100억 중에서 60%가 아니고 90억 중에서 60% 그럼 얼마입니까? 54억. 그럼 요게 과세 표준. 여기에 곱하기 세율.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세율은 2%입니다. 2%. 그래서 요만큼에 대한 취득세를 갑에게 취득세를 매깁니다. 그러면 10%도 똑같이 요 금액의 10%.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개념 설명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과점주의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정도 개념만 먼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08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08페이지에 3절의 취득 시기라는 내용입니다. 자, 취득 시기라는 내용은 그 중에 1번에 개요 부분이 있죠. 그죠? 자, 거기 둘째 줄을 보시면은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까? 60일 내에. 근데 60일이 언제부터 60일입니까? 취득일로부터. 그죠? 그럼 칠판 보십시오.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취득일은 언제입니까? 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86페이지 보시면 취득이라는 게 취득이라는 게 승계 취득도 있고 그다음에 원시 취득도 있고 간주 취득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상 취득, 무상 취득 등등등등. 유상 취득 중에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현물 출자도 있고 그다음에 무상 취득 중에 상속, 증여 등등. 그러면 자, 매매는 언제입니까? 교환은 언제입니까? 상속은 언제입니까? 증여는 언제입니까? 신축은 언제입니까? 조금 전에 그 뭡니까? 과점주주 취득은 언제입니까? 이 사람도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60일 안에. 토지 지목 변경은 언제가 취득입니까? 건축물을 개수하면 언제가 취득입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취득일이 언젠지가 있어야만 60일 안에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취득일부터 하는 말이 참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뜯어서 들어가 보면. 그죠? 그래서 세법에는 매매는 언제입니다. 상속은 언제입니다. 증여는 언제입니다. 다 써놨습니다. 그게 3절. 3절. 그래서 3절에 자, 108페이지에 네모 2번에 어떤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유상 승계 취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번의 유상 승계 취득.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양가로 2번에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양가로 3번에 등기 등록.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양가로 4번 그거는 참고 삼아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양가로 5번 요거도 참고 삼아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연부라는 말이죠. 연부. 그죠? 연부라는 말은 할부인데 월 할부가 아니고 연 할부라는 뜻입니다. 우리 보통 할부라고 하면 월 할부죠. 월 할부. 그죠? 대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잖아요. 그죠? 근데 연부라는 말은 월 단위가 아니고 연 단위로 대금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용어만 아시면 되고 내용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양가로 6번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무상승계 취득. 자, 무상승계 취득은 우리 시험에서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상속하고 증여하고. 그래서 자, 그게 양가로 1번에 보시면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인데 갈로 안에 보니까 상속 또는 유정. 유정은 몰라도 됩니다. 상속은 언제입니까? 상속 개시일. 그러면 갈로 안에는 상속은 상속 개시일. 그럼 갈로 앞에 계약일. 그죠? 그거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증여.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취득 시기는 모든 취득 시기를 우리가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취득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매. 요게 유상 취득.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 세 번째는 증여. 그리고 네 번째는 신축. 원시 취득.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간단하게 암기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조금 전에 언제 했습니까? 상속은 상속 개시. 정년은 언제입니까? 정년은 계약일.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112페이지에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그거는 그냥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13페이지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토지의 원시 취득, 건물의 원시 취득. 근데 토지의 원시 취득은 매림이나 간척입니다. 1번입니다. 1번. 근데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끔 나옵니다. 가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2번에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거 있죠. 건축. 그죠? 근데 이 건축이라는 게 일반적인 건축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양가로 1번 있죠. 그죠? 양가로 1번 그걸 주의하시면 되고 양가로 2번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내용은 요것도 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토지의 매립 간척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114페이지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다가 보면 이제 지문 중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113페이지에서는 양가로 1번 있죠. 건축물의 건축.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에서 양가로 1번. 아시겠죠? 그죠?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건축 또는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또는 개수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 그리고 갈론에 보시면은 임시 사용 승인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갈로 다음에 보니까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건물을 신축했을 때 그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건물을 신축했을 때 취득일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 그거는 사용 승인을 하고, 그죠? 요거는 자 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그리고 사실상의 사용일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빠른 날. 이 날이 취득이 한 날이고 이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허가를 안 받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무허가. 그죠? 무허가. 그럼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안 내도 됩니까? 내야 되죠. 세법은 아주 친절합니다. 합법은 합법대로 세금 내고 불법도 불법인 대로 세금 내면 됩니다. 세법은 그 행위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세금은 내면 세법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그쪽 법에서 처벌받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제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무허가라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됩니다. 그러면 무허가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려면 세법에서 기준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허가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문제입니까? 사실상의 사용이. 아시겠죠? 무허가는 책에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왜냐? 불법을 책에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상속이나 정년한 신축은 요 정도로만 정리해서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단하니까. 아시겠죠? 실제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요겁니다. 매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취득 시기에서 문제는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내면은 너무 뻔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낼 때 그때 이런 것들도 지문 중에 같이 넣어서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물어보려고 일부러 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일부러 문제를 내는 경우는 잘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취득 시기는 일단 개략적인 내용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108페이지 있죠, 그죠? 자, 108페이지 내용은 잠깐 치웠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